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너의 집이 아니다. 두 번 다시 발을 들여선 안 될 것이야. 안녕하세요, 꽃잎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항상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한 소절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예조판서 윤필상 대감 저택의 사랑채는 겨울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촛불이 흔들렸어요. 11살 서우는 낡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연두색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어요. 서우는 조심스럽게 주머니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빛 비녀 하나와 작게 접힌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우는 아직 그 쪽지를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른 나뭇잎 밟는 소리처럼 바스락거렸어요. 서우는 재빨리 주머니를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손이 떨려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유모 기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늘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소리를 냈어요. 그러고는 치맛자락 속에 숨겨둔 떡 2조각을 꺼냈습니다. 귀분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틈이 패여 있었어요. 겨울 찬물에 빨래를 하느라 생긴 상처였습니다. 도련님, 이거라도 드세요. 오늘 아침도 걸으셨잖아요. 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괜찮습니다, 어멈. 또 마님께 혼나실 텐데요. 도련님이 굶는 것보다는 제가 혼나는 게 낫습니다. 귀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서우는 귀분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왔어요. 귀분, 또 저 아이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느냐? 계모 심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얼음장을 긁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귀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서우는 재빨리 떡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삼키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그리고 귀분의 등을 밀어냈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귀분은 떨리는 손으로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련님, 마님께서는 도련님을 사랑하셨답니다. 그 마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귀분이 급히 나간 후 서우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안채가 보였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대청마루에서 심채영이 이복 동생을 무릎에 앉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찬바람을 타고 사랑채까지 들려왔어요. 서우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그리움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저 안채에서 자신을 품에 안고 웃어주던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을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큰 돌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서우는 다시 어머니의 주머니를 꺼내 꽉 쥐었어요. 비단의 온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서우와 어머니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그날 밤 서우는 어머니 얼굴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꿈속에서만큼은 선명했어요. 어머니는 서우를 안아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우야, 내가 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하지만 강하다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란다.
진짜 강한 사람은 미워할 이유가 있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란다. 서우는 꿈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희미해졌어요. 서우는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잡혔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싶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새벽녘, 서우는 눈을 떴습니다. 베갯잎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잠결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서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오늘도 견디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바라신 대로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며칠 후 윤대감이 서우를 데리고 한양 저자거리로 나갔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생선 파는 소리, 채소 파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백성들이 윤대감을 보자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마치 물결처럼 펼쳐졌어요. 서우는 아버지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작은 걸음으로 아버지의 보폭에 맞추려 애썼어요. 윤대감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우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아버지 등에 부딪혔어요. 윤대감이 천천히 몸을 돌려 서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서우야, 권력이란 물과 같은 것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릇이 바르지 못하면 새어나가고 만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어요. 그럼 아버지께서는 어떤 그릇이십니까? 윤대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그릇이다. 그리고는 길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해진 옷을 입은 노인이 길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빈 그릇을 앞에 놓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기억해라. 진정한 힘이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서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언젠가 자신도 아버지처럼 백성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안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채영이 윤대감 곁에 바짝 다가앉아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고 있었어요. 대감마님, 장자라고 해서 반드시 가문을 이어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윤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심채영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섣달 20날 밤이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저택을 휘감았어요. 윤대감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윤대감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어요. 하인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겁에 질린 얼굴로 바닥에 엎드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조부의 유품인 금두꺼비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순금 조각품이었어요. 두꺼비 등에는 작은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입에는 동전을 물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였어요. 심채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대청마루에 올라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대감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금두꺼비가 없어졌소. 분명 이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윤대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몇 번이고 뒤졌지만 금두꺼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심채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을 모아 쥐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 집안의 수치입니다. 누가 감히 선대 어른의 유품을 훔쳤단 말입니까? 하인들을 한 명씩 불러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금두꺼비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모두들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습니다. 한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마님, 오늘 아침 도련님께서 서재에 들어가셨습니다. 윤대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서우를 데려오너라. 잠시 후 서우가 끌려왔습니다. 하인이 서우의 팔을 잡고 질질 끌고 왔어요. 서우는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작은 몸이 추위에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서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어요.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우야, 내가 묻겠다. 오늘 서재에 들어왔느냐? 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손을 꼭 쥐었어요. 아니요, 아버지. 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인들이 다 보았다고 하지 않느냐? 아버지, 저는 정말. 심채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서우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도련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금두꺼비를 보셨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무엇을 하려 하셨나요? 서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금두꺼비요. 저는 그런 것 본 적도 없습니다. 윤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쿵 소리를 냈어요. 내 방을 조사하겠다. 아버지. 하지만 윤대감은 이미 서우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채영이 그 뒤를 따랐고 서우도 황급히 뒤쫓았어요. 하인들도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서우의 방은 좁고 추웠습니다. 윤대감은 이불을 거칠게 들쳐냈어요. 그 밑에서 무언가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나왔습니다. 금두꺼비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윤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아버지, 누군가 제 방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만, 변명하지 마라. 윤대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서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심채영은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구도 볼 수 없었어요. 입술을 살짝 올린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윤대감은 서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서재는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서우야. 예, 아버지. 서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느냐? 도박이라도 했느냐? 아니면 빚이라도 졌느냐? 아버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느냐? 서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버지는 믿지 않을 것이었어요. 목구멍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가문의 수치다.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아버지, 내일 아침 이 집을 떠나라. 동해안 끝 어느 마을이든 가서 숨어 살아라. 다시는 한양에 발을 들이지 마라. 서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윤대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우를 보지 않았어요. 내일 새벽에 떠나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서우는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손이 떨려 끈을 제대로 묶을 수 없었어요. 몇 번이고 다시 묶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2벌과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 그리고 귀분이 몰래 챙겨준 떡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보따리는 너무나 가벼웠어요. 마치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귀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귀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헝겊으로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도련님,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서우가 받아보니 은전 2냥이었습니다. 귀분이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손바닥에 쥔 은전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멈, 이건 받으세요. 제발 살아계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서우는 귀분을 꽉 껴안았습니다. 귀분의 품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서우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였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어요. 어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도련님, 마님께서 남기신 주머니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안에 마님의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속의 주머니를 만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깊게 빠졌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서우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외롭게 찍혔어요. 하지만 곧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물집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말할 때마다 아팠어요. 가진 떡은 사흘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구걸을 했지만 사람들은 더러운 거지 아이를 외면했어요. 저리 가거라. 우리도 먹을 게 없다. 한 안악이 빗자루를 들어 서우를 쫓았습니다. 집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서우는 쫓겨났습니다.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파 힘이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우는 동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어요.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서우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모래사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몸이 모래 속으로 푹 꺼졌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구름이 회색빛으로 뒤덮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서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고 서우의 의식은 흐려져 갔어요.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구먼.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어부 박노인이 그물을 손질하다가 모래사장에 쓰러진 서우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서우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네. 열이 펄펄 끓는구먼. 박노인은 서우를 등에 업었습니다. 서우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박노인은 허름한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닷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박노인은 꿋꿋하게 걸었어요. 사흘 동안 서우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미역국을 끓여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어요.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떠서
서우의 입술을 벌리고 흘려 넣었습니다. 몸을 닦아주며 간호했어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서우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서우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꺼풀이 열렸어요. 낡은 초가집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 석가래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깨어났구나.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박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고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내 집이다. 동해 끝자락, 물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늙은이의 집이지. 서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팔에 힘이 없어 다시 누웠습니다. 천천히 해라. 사흘이나 알았느니라. 박노인은 옆에 놓인 그릇을 들어 서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박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바다가 밀려온 것을 받아들이듯 내가 내 앞에 밀려왔으니 받아들인 것뿐이다. 서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거라. 나도 혼자 사는 몸이라 외롭기도 하고 물고기 잡을 때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다. 박노인은 서우에게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 국물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이 서우의 손을 잡아 함께 숟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서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목구멍이 따끈하게 데워졌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서우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박노인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먹는구나. 그래야 살지. 서우는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박노인과 서우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함께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서우는 그물을 제대로 던지지 못해 물에 빠질 뻔했어요. 하지만 박노인이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해라. 바다는 급하지 않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서우는 점차 숙련되어 갔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제법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파도가 거세게 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우가 물었습니다. 하얀 포말이 바위에 부딪혀 튀어올랐어요. 어르신, 파도는 왜 저렇게 거칠게 바위를 칩니까? 박노인이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우 옆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가 바위를 치는 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다. 그저 바다의 호흡일 뿐이지. 하지만 보거라, 아무리 거친 파도라도 결국 바다로 돌아간다. 바다는 모든 것을 품는다. 서우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파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사람도 바다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파도처럼 살면 평생 바위와 싸우며 부서진다. 하지만 바다처럼 살면 모든 것을 품고 평온해진다. 박노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마치 바다를 닮은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박노인은 서우에게 낡은 책을 건넸습니다. 표지가 해진 책이었어요. 읽어보거라. 이것도 바다에서 건진 것이다. 사서삼경이었습니다. 서우는 놀란 눈으로 책을 받았어요. 이런 책을 어디서 구했을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어요.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보자. 박노인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알았어요. 서우는 놀랐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이르기를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친하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고 했다. 무슨 뜻이냐? 백성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친하게 해야 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지. 서우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작은 공책에 적어두었어요. 박노인은 그런 서우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11해가 흘렀습니다. 계절이 11번 바뀌었어요. 11살 소녀는 이제 22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우의 몸은 단단해졌습니다. 매일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노를 저으며 키운 근육이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박노인과 똑같은 손이 되어 있었어요.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박노인이 어디선가 구해온 헌책들을 읽었어요. 사서삼경, 사기, 한서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책이 너무 낡아 글자가 희미해지면 촛불을 가까이 대고 읽었어요. 서우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롭고 두려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바다를 닮은 눈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우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글 읽는 어부라니 참 특이하네. 저 친구 양반집 자식 아닌가. 하지만 서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묵묵히 물고기를 잡고 책을 읽었어요. 어느 봄날 장터에서 서우는 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고 깨끗한 도포를 입고 있었어요. 선비는 서우의 손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네 손에 든 책이 맹자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서우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과거 시험을 볼 생각은 없나? 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부입니다. 선비는 서우의 손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검지손가락 옆에는 먹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대 손을 보시오. 책을 많이 읽은 손이요. 과거 시험이 3달 후에 있는데 그대 같은 사람이 시험을 보면 어떻겠소? 서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노인이 서우를 불렀습니다. 촛불을 켜고 마주 앉았어요. 서우야, 이제 때가 되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이곳에 머물 사람이 아니다. 세상으로 나가 내가 배운 것을 펼쳐야 한다. 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박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과거를 보는 것이 복수를 위해서냐? 아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돕는 길이다. 서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만지작거렸어요. 아직도 그 쪽지는 펼쳐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우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박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3달 후 서우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은 배웅하며 서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우야, 명심해라. 파도가 아니라 바다가 되어라. 파도는 바위를 치고 부서지지만 바다는 모든 것을 품는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서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박노인은 서우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한양 과거 시험장은 수백 명의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한 색깔의 옷들이 눈부셨습니다. 서우만 무명옷을 입고 있었어요. 몇몇이 서우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어부 차림인데. 과거장이 생선장터냐? 서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시험을 기다렸어요. 눈을 감고 박노인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감시관이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무엇인가? 서우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곧 진정되었어요. 11해 동안 배운 모든 것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검은 먹물이 벼루에 고였어요. 붓에 먹을 묻혀 종이에 대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바다를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글자가 또박또박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파도를 막으려 하면 모두 부서지지만 바다처럼 품으면 모든 것이 평온해집니다. 위정자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서우는 시험지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균관 앞 게시판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장원급제 윤서후. 서우의 이름이 맨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게시판을 바라보았어요.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습니다. 시험관들은 감탄했고 임금은 서우를 불러 직접 물었습니다. 서우는 대궐에 들어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대는 어디서 그런 지혜를 배웠는가? 동해의 한 어부에게 배웠사옵니다. 임금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짐이 그대를 이조 참판에 임명하노라. 9년이 흘렀습니다. 서우는 31살에 우의정에 올랐어요. 조정에서 그의 청렴함과 지혜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백성들은 서우를 청백리라 불렀어요. 하지만 서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어린 시절 쫓겨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한양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윤필상 대감댁이 몰락했다더라. 서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먹물이 종이에 번졌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파도가 아니라 바다가 되어라. 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우는 우의정의 권력으로 윤필상 가문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하인을 보내 소식을 알아오게 했어요. 심채영의 친아들은 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도박에 빠져 땅을 팔아치웠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돈을 물쓰듯 썼어요. 윤대감은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중풍에 걸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어요. 서우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복수인가 아니면? 그는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쪽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쪽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단정하고 아름다운 글씨였습니다. 내 아들아,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어른이 되었을 것이다. 미움은 독이 되어 너를 먼저 죽일 것이다. 용서로 내 영혼을 살려라. 파도가 아니라 바다가 되어라. 서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쪽지 위에 떨어졌어요. 글자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하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대감마님, 윤필상 대감께서 위독하시답니다. 서우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상소를 올렸어요.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이 우르르 몰려와 만류했어요. 우의정께서 왜 관직을 버린다는 것이오? 서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우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동해로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초가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박노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웃집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박영감은 3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소.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해달라 하셨소. 그것은 낡은 그물 한 조각이었습니다. 박노인이 평생 사용하던 그물이었어요. 그물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파도는 흘러가도 바다는 남는다. 너는 바다가 되어라. 서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소리가 바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유일한 정신적 지주를 잃은 서우는 밤새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쳤어요. 하얀 포말이 바위에 부딪혀 튀어 올랐습니다. 서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파도입니까? 바다입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파도는 점점 잔잔해졌어요. 새벽이 되자 파도는 완전히 잔잔해졌습니다. 서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을 닦았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바다가 되겠습니다, 아버님. 서우는 혼자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거리였어요. 저자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거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거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똑같이 빈 그릇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어요. 서우는 그에게 다가가 은전을 건넸습니다. 거지가 놀란 눈으로 서우를 올려다보았어요. 이것을 받으시오. 고맙습니다, 나리. 서우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거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미워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서우는 깨달았습니다. 미움은 사치였어요. 진정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가였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어머니의 편지와 박노인의 그물을 앞에 놓고 명상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가부좌를 틀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파도로 살았다. 바위를 치고 부서지며 살았다. 이제 바다가 되겠다. 모든 것을 품는 바다로. 서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서우는 고향 저택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낡아 있었고 담벼락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어요. 기와 몇 개가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서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귀분이 서우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어 있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귀분은 떨리는 손으로 서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오래간만입니다. 귀분 어멈. 서우는 귀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대감마님께서는 병환이 깊으십니다. 그리고 마님께서는. 귀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서우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 문 앞에 섰습니다. 윤대감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심채영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서울을 본 순간 심채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쿵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윤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서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서우야, 너냐? 정말 너냐? 예, 아버지. 서우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앙상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윤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서우는 심채영을 따로 만났습니다. 뒤뜰로 데려갔어요.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왜 그러셨습니까? 심채영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제 아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까봐. 하지만 제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서우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어요. 일어나십시오. 저는 마님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심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움은 독이지만 용서는 약이라고. 서우는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심채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심채영은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서우는 윤대감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탕진된 땅도 다시 사들였어요. 가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근 강가에 석양서당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 넓은 땅을 사고 튼튼한 건물을 지었어요. 귀분이 물었습니다. 도련님, 왜 석양입니까? 서우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석양은 하루의 끝이지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 삶도 그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첫 제자는 가난한 농부의 딸 태식이었습니다. 8살 된 아이였어요. 서우는 신분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심채영은 매일 서당에 와서 아이들의 밥을 지었습니다. 정성껏 밥을 짓고 따뜻한 국을 끓였어요. 아이들은 심채영을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윤대감은 회복한 후 서당의 운영을 도왔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14해가 흘렀습니다. 서우는 45살이 되었고 서당은 번창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서당에서 공부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며칠 동안 비가 쏟아지더니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거센 물살이 마을을 덮쳤어요. 서당까지 물이 밀려왔습니다. 서우는 제자들을 높은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모두 언덕으로 올라가거라. 서우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둘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어린 제자 하나가 물에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7살 된 아이였어요. 팔을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서우는 망설임 없이 급류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서우를 때렸어요. 하지만 서우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꽉 붙잡고 언덕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아이는 언덕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잡혔어요. 하지만 서우 자신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제자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스승님. 서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태식아, 기억해라. 강물은 흘러가도 바다는 남는다. 너는 바다가 되어라. 서우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물살이 서우를 삼켰어요. 서우는 평온한 미소를 띠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후 석양서당은 조선 최고의 서당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을 위해 일했어요.
서후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청렴한 길을 걸었습니다. 단 한 명도 탐관오리가 되지 않았어요. 서당 뒤편 강가에는 서후의 묘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묘였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아닌 바다로 살다 간 윤서후 선생의 묘.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칠지 않았어요.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 천땅지. 맑고 낭낭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람이 그 소리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